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생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개 부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장소를 이동했어요. 맨 처음에 허생의 집에서 아내와 갈등을 겪고 나와서 사재기를 하고 빈섬으로 가서 이상국가를 시험에 보고 난 다음에 무트로 나온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구제한 것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양이 남아있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라고 물었어요. 이걸 통해서 허생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허생의 삶의 태도는 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리고 변씨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라고 말했네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돌을 살 수 없다는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동시에 장사치로 취급하는 변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봐서 허생은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대부의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허생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 또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냐.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 실사구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신분 질서의 한계를 유지하는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선지에서는 허생은 신분 질서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장사치라는 말을 통해서 허생은 여전히 신분 질서 체제를 옹호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에 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순간에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왜 부끄러운 거죠? 허생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선비의 본분인 글 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재기를 통해 돈을 벌었고 이상국가를 시험해 봤으나 이상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죠. 그리고 재물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것은 변씨는요, 상인의 계산법으로 이자를 받겠다는 말이죠. 10만 양이라는 것은 만 양의 10배니까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인의 계산법으로 이자를 받겠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변씨가 깜짝 놀라 절을 한 이유는 뭐예요?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인다운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큰 절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는 것이요? 매우 화가 난 모습이네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허생의 사대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인 계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변씨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런 장사꾼과 같은 이자 계산법으로 자신을 장사치 취급하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허생은 화가 난 것이고요. 자신은 비록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크게 쳐서 즉 10배로 갚았지만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은 갖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변씨가 뭉개버린 거예요. 게다가 허생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자기 수양이었잖아요. 글 읽기에 몰두하는 이유도 자기 수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삶의 목적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돈을 갚자 이자를 쳐서 받겠다는 변씨의 말은 뭐예요? 자신을 장사치 취급하는 거니까 화가 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며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씨가 물어봤어요. 변씨가 이렇게 묻네요.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라고 하니까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의 글 읽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냐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허생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고 떠나 있던 거죠. 그래서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라고 하면서 늙은 할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서술자 대신에 지난 일을 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텔링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텔링 기법, 말하기 기법으로 허생의 집이 어떻게 5년 동안 지냈는지를 유학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면서 돌아갔다. 자, 그럼 변씨가 탄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 때문에 글 공부를 중단해야 했던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열악하게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허생은 사양하였다. 자, 여기서 허생이 돈을 모두 받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허생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밑에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 하겠소. 100만 금 그 빈섬에 버리고 온 돈이죠.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는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허생은 선비로서 청빈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먹을 만큼의 양식, 또 입을 만큼의 옷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개인적 소유는 중요하지 않다. 먹고 입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로 볼 때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도적놈들을 소탕하는 데 쓰고 또 빈섬에 가서 이상국어를 시험해 본 후에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돈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돈은 먹고 입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봅시다.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백방이라는 것은 온갖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온갖 수단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한 거죠. 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주려
하는가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소유의 재산은 재앙이다라고 인식하는 허생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는 술을 가지고 가면 더 기꺼이 하며 서로 취하도록 마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허생의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허생이 대답한다. 변씨는 상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죠. 이동수단도 없고 외국과의 교역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되는 자급자족 수준의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속담 하나 알고 가요.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를 속담으로 표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대화 계속 볼까요?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10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 있겠지요. 허생의 말입니다.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법은 정상적으로 이윤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이러한 정상적인 이윤을 취하는 방법은 이 조그마한 장사치들의 상행위로서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허생의 말이 계속됩니다.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골에 있는 것은 고울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지요. 무태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체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매점매석의 방법으로 허생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아서 허생은 본인이 사재기 한 것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제 규모를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렇게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죠. 자, 변씨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소? 라고 하자 허생이 자신에 대한 장사에 대한 생각 여러 생각들을 계속 말하는 것으로 모아서 이 변씨는 인터뷰로 친다면 질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허생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계속 봅니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죠? 라고 또 변씨가 질문했죠. 그랬더니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빌려주었을 것이요 라고 얘기는 하네요. 자, 변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자화자찬이죠. 자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씨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큰 상인, 거상이라면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요량해보다 요리조리 생각해보다 보아도 내 재주는 백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 달린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허생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명에 달려있다. 사람의 일은 운명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운명론적 사고관을 엿볼 수 있네요.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는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생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운명이 내린 사람이다. 즉 하늘이 도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늘의 운명이고 또 운명대로 돈이 많아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더 큰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 사람의 복을 이용해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빌려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성패는 역시 하늘의 운명이다. 자, 그랬더니 다시 변씨가 말합니다.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 한다. 자, 그럼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은 뭐예요?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북벌론이라고 하죠. 북벌론은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랑캐는 여기서 청나라 즉 만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북학론과 북벌론은 완전히 다른 거죠. 북학론은 실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북쪽의 우수한 문명과 물질들을 배워서 우리가 경제적 강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북학론이고 북벌론은 저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야 한다라는 것이 북벌론이니까요. 자, 지금이야말로 뜻 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씨도 국가의 이 안위에 대해 걱정이 근심을 하는 사람이네요.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떤 재주? 이런 이인다운 재주를 가지고도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주를 발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세요? 라는 질문이죠. 어둠에 파묻혀 있다, 재야에 파묻혀 있다. 은유법이 되겠네요. 시골에 묻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 즉 정계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 이 한두 분이겠소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위정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뭐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등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능력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졸수제 조성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선가미록이라는 소설을 쓴 인물로 훌륭한 인재였죠. 그런데 그분도 역시 어둠에 파묻혀 있었어요. 적국에서 그분은요,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는데요.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어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등용되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배잔방이는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벼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계 유형원 같은 분, 그러니까 유형원의 호가 반계고요. 조성기의 호가 졸수제입니다.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바다 한 기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했다. 바다 한 기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했다는 이야기는 벼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성기와 유형원의 예를 통해서
훌륭하지만 등용되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재를 등용되지 못한 사례. 그러니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생도 자신의 능력을 알아요. 하지만 등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국가에서 등용해 주지 않으니까.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야.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 버리고 온 까닭은 많은 돈을 벌었으나 바다에 버리고 왔죠. 그 이유는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나라는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이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부분 허생의 말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 씨는 휴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 돌아갔대요. 그 다음 위기 부분을 봅시다.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변 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럼 이완은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완대장은 당대 사대부 위정자라고도 하죠. 정치하는 사람, 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이 공은,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언제 써요? 벼슬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은 무슨 뜻이에요? 좁고 지저분한 거리라는 뜻으로 일반 평민들이 다니는 거리겠죠.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변 씨에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당대 배경으로 볼 때 무엇을 함께 도모할 대사, 무엇을 도모하는 것을 대사라고 했어요? 북벌론. 자,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함께 도모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대는 효종 때예요. 효종 때 북벌론이 한창 대두되었고요. 효종이 죽자 북벌론에 대한 이야기도 싹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를 변 씨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 씨는 허생의 이야기를 이완대장에게 한 거죠. 그래서 이완대장은 깜짝 놀라며 묻기를, 기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라고 했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소인은 변씨가 되겠죠. 변씨는 중인계층이니까 자신을 낮춰서 소인이라고 부른 거죠.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이는 필시 이인일 걸세. 이인은 뭐야? 평범하지 않은 사람.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라고 이완이 말했어요.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했다.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걸어서 갔다는 것은 은밀하게 허생을 만나려 했다라는 의도를 알 수 있네요. 변 씨는 이 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이유를 얘기했죠.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라고 했는데, 허생이 못 들은 척한 이유는 당대 집권층에 대한 반발의 행동이죠. 그리고 세속적 권세를 중시하지 않는 허생의 삶의 태도도 알 수 있고요. 참 현실성이 떨어지죠. 이완대장이라고 하면 어영청 대장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허생의, 즉 박지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당대 집권층이 얼마나 무능하고 북벌론 이야기하면서 허구적인지를, 그런 사대부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보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허생의 태도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즉 비굴하지 않은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학원은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 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계속 민망하여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라고 했네요. 그래서 손님은 이완대장이겠죠.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 앉으니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예의가 없네요. 예의를 갖추지 않은 태도이면서.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완대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죠.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볏을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층, 이완대장이 집권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니까요.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죠. 집권층의 탁상공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왜? 말이 기니까요. 했더니 어영청 대장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말하는 태도가 이완대장은 대장입니다. 라고 하십시오체를 쓰죠. 그래서 허생을 굉장히 아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하느냐라는 해라체를 쓰면서 이완대장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이 둘의 태도가 대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죠.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가 그렇게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이고 직책도 높은데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어진 인재를 구한다는 이런 뜻을 전하지? 라는 것은 뭐야? 이 이완대장을 조롱하는 태도죠. 냉소적 태도고요. 또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임받는 신하라면 과연 이런 제야에 묻혀있는 사람을 선수 찾아오겠어? 라는 반감의 표현이면서도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신임받는 신하가 아닐 거야 라는 의도죠. 그래서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을 청구할 것이니, 여기서 와룡선생은 훌륭한 인재를 뜻하는 대유법이죠. 원래 와룡 선생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전략가였죠. 바로 누구냐면 제갈공명을 말해요. 그런데 허생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제갈공명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청거한다, 추천한다. 그러니까 네가 임금께 아래요. 그에게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훌륭한 인재를 만나 등용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삼고초려라는 것은 중국 삼국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응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고로 3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인재로 등용한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 임금에게 아래에서 내가 청구하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거절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완이 완곡하게 허생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완곡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게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이 이완대장은 이 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중시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집권층을 비판하고자 이런 대사를 쓴 거죠. 그랬더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완 대장이 허생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대사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죠. 이때 대사는 북벌론이고요. 그래서 허생을 찾아왔는데 허생이 첫 번째로 제시한 대책은 임금께 상고 초려를 권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대책 나옵니다. 그래서 북벌론을 위한 대책 두 번째니까 시사 2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해요.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러면 조선이 예전에 명나라에게 입은 은혜는 뭐예요? 바로 임진왜란 때 파병해 준 것,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견해서 조선을 도왔죠.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대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다. 대놈은 역시 오랑캐, 호족, 오랑캐, 다른 말로 호족, 만주족, 청나라 다 같은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니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그러니 네가 이완대장이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종실은 뭐냐? 왕가의 친족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 보내고, 누구? 명나라 장수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을, 그럼 훈척은 나라에 공이 있는 집의 가문들, 권기는 권세자들의 집을 몰수하여, 집을이 바로 재산을 이겠죠.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사 이 책은 직권층의 재산을 몰수해서 명나라 후손들에게 줘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시사 이 책에 숨겨진 박지원의 의도는 뭐예요? 직권층에 대한 부정부패, 직권층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친명배청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죠. 친명배청이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나고 오랑캐인 청나라를 배척한다는 건데 말로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사 이 책을 내었죠. 그런데 이것도 어렵겠다고 지배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이 말했으니까 비판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들 직권층이 가진 모든 재산, 권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죠? 직권층의 의도 때문이겠죠.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대관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등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너희 위정자들 너희 사대부들은 다 어렵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뭘 비판하는 거야? 직권층의 무기력한 태도와 무능력을 비판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완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절정 부분 봤는데요. 그리고 위기까지 보았습니다. 위기에서 이완대장을 만나서 시사 3책 중에 1책, 2책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시사 3책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